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의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에서 보험 등재까지의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강사인 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산업 정책 여건, 또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절차, 평가 유예 및 혁신 의료기술의 임시 등재 사례, 그리고 최신 정책 동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보건학으로 마쳤습니다. 34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였고 재직 당시에 새로운 의료기술 또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에 친밀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드렉스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엠드렉스에는 저 말고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식약처 또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도왔던 많은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신 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친밀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정책 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12조 7,971억 달러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8%로 성장을 했고 2029년까지는 연평균 6.1%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자동차 산업이나 IT 산업보다 더 증가 속도가 빠른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R&D 가속을 위해 아르파이츠를 설립하고 6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우리의 미래건강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EU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에서 3개 핵심 영역 중에 건강 분야, 특히 혁신적인 방안 개발과 지식 확산을 목표로 하는 건강 분야에 82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에이메드 제2기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었고 제6기 과학기술 혁신 기본 계획이 5년간 30조 엔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제 14차 5개년 기획 발표를 하였고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을 발표하는 등 국가별로 보건산업에 대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스케어 4.0이라는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목표로, 그러니까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편적 건강보장을 목적으로 했을 때 수반되는 기술이 그간에는 근거의학이나 정밀의학이었지만 패러다임 4.0에서는 커넥티드 헬스케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 중심, 탈중앙화, 데이터 등 보건의료 기술의 메가 트렌드 변화와 함께 헬스케어 4.0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인데요. 의료와 건강, 생활습관 데이터를 모두 연결해서 융복합의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로서는 병원과 기업,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연합하는 제3섹터가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에 있어서도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수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헬스케어 패러다임 4.0입니다. 이 4.0 패러다임을 실현하려면 국민이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융복합 기술의 기반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4가지 추진 전략과 13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전략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심내, 응급 등 필수 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난임 극복과 암, 치매에 대응하는 기술을 고도화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건의료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의 확립입니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 핵심 기술과 필수 의약품의 자급화, 그리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임무 중심적인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창출하고 데이터와 AI 활용에 기반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전략은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의 조성입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을 위한 R&D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규제 합리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전략의 골자입니다. 이 전략을 중심으로 13가지의 중점 과제를 실현해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 기술의 수준을 선도국 대비 22년 79.4%에서 27년 82%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보건안보 위기 시에 100일 이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바이오 헬스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22년 242억 달러에서 27년 447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의 정책 여건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업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또 기술이 또 유무형의 자산과 자본들이 정부 정책과 정부의 정책 여건과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R&D에서 시장 진입까지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여행 종착지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먼저 최종 도착지인 건강보험에서 지급 단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에 얼마, TX 수술에 얼마, 충수염 수술에 얼마 이렇게 질병군 단위로 포괄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정액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원 일당 얼마 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당 정액수가, 또 보건소는 방문당 정액수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별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위, 치료재료, 약제별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사용량을 곱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와 정액수가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위별, 치료재료별, 약제별, 목록과 그다음에 가격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하고 치료재료는 행위급여 목록과 급여 상대가치 점수 또는 급여 상한금액표가 있고요. 또 비급여 목록표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 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한금액표만 가지고 있는데 그 비급여 목록표는 약제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등재할 때 그 등재 목록 관리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하고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을 쓰고 있어서 비급여로 정해놓지 않은 거는 모두 급여다. 하는 정책이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목록표가 있는 거고, 약제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급여 목록 외에는 다 비급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목록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가치 점수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이제 진료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의료기기, 주로 이제 치료재료나 장비가 되겠죠? 그런 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대가치 점수 안에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안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자원의 양에 보시면 치료재료와 의료장비, 그리고 기타 인력시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재료나 의료장비는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해서 행위수가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 몸에 심기는 재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상동맥의 스텐트 또는 심박동기, 이런 것들은 우리 체내에 심겨지는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은 장관이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별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가의 일회용 그 치료재료들도 장관이 별도의 목록을 정해서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에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보시면은 진찰 검사부터 입원, 간호, 이송까지 그리고 예방과 재해까지 포함한 영역에서 모두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비급여를 제외한 일체의 것은 급여로 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보상 방식은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해서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장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 것은 장관이 고시한 상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 가격으로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건강보험 목록 관리 방식에 따라 비용 청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하고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목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목록과 급여 목록이 각각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즉 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그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것이 급여라고 했다고 해서 결정을 받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청구하셨을 때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이미 나간 거고 또 환자한테도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더 조사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쓰고 있는 약제의 경우에는 급여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만 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행위나 치료재료는 반드시 강제로 급여 신청을 해야 이제 목록 등재가 되는데 약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급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심의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존재한다. 그래서 행위와 치료재료와 그리고 약제는 서로 목록 관리 방식에 따라 비용 청구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등재 절차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특성에 맞는 시장 진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제품 허가 프로세스부터 살펴보시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8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인허가를 마치게 되면 그 의료 장비나 의료기기가 새로운 의료 행위에 해당될 때는 그 행위가 기존 기술인지 새로운 기술인지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평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 기존 기술로 판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수가로 적용해서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의료 기술이다, 기존 기술하고 다르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받기 전에 이제 치료재료도 이제 검토하다가 결정 신청했지만 검토하다가 또 새로운 기술을 유발하는 치료재료다 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의료기술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의료기술에 대한 선진입 제도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와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와 혁신의료기술은 그 대상 기간이 지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반드시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다시 결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뭘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급여로 받을지 비급여로 받을지 선별급여로 받을지 결정을 해주고 급여나 선별급여인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해달라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 80, 90%로 또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새로운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치료재료가 또 수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재료 결정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동일 가격이나 기존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중분류에 동일 가격이나 90%를 받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중분류를 신설해서 새로운 가격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평가를 통한 가격 상승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선진입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는 1회에 하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2년인데요. 그 2년 동안은 비급여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근거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 그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의료기술은 연구당의 기술 중에 안전성과 장벽성이 인정된 의료기술로 임상시험 및 임상진료 기간 동안에 임시로 보험으로 등재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선택해서 적용받고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입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입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심사평가원에서 이건 기존 기술이 아니고 신의료 기술이야 하는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신의료 기술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것이 신의료 기술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신의료 기술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행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 대상이고 대신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기술에서 사용 대상, 목적, 방법이 변경된 경우도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인데, 특히 이제 방법이 변경된 경우 중에서는요, 수술의 경로나 절차가 변경된 경우, 또 외과적 수술에서 중재적 기법으로 변경된 경우,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는 모두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종류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기존 시술에서 시술 방법이 추가된 거, 그러니까 기존 기술 플러스 기존 기술은 기존 기술인 거죠. 그리고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 치료 재료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 재료가 변경된 경우인데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기존 기술 판단에 대한 기준을 2019년에 심평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카테고리 A에서 E까지 5단계가 있는데, A부터 C까지는 기존 기술로 보고 D와 E는 새로운 기술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인간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의심 부위의 경계에 성상등을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병변 의심 부위를 확인해 가능성이 있는 진단명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또 인간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가 향상되거나 오류를 감소시킨 경우에도 기존 기술로 판단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요. 카테고리 D와 E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제공할 때, 그 다음에 환자의 예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때만 새로운 기술로 보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진입 제도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게 바로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 제도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보통 혁신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혁신통합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 허가 단계인 80일 기간 중에 식약처 허가와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심평원이 기존 기술 확인을 같이 하고, 또 네카에서 혁신의료 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서 80일 만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심평원에서 기존의 그 기존 기술 여부 판단 기준을 조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 통합으로 접수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 한 거고요. 거기 내용을 주로 바뀐 내용을 보시면은 카테고리 BX CX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존 기술로 판단했던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로 보겠다,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심 부위의 경계, 성상 표시, 또 병변 의심에 대한 진단명을 제시한 소프트웨어, 또 인간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 또는 오류를 감소시킨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로 봐주겠다,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혁신통합 트랙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통합으로 들어온 혁신의료기술은 보험으로 임시 등재가 됩니다. 물론 템퍼러리 코드이긴 하지만 보험 코드를 받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등재될 때는 선별급여와 비급여로 부급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내는 비용이 90%고 건강보험에서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10%인 선별급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임시보험 등재 신청 시에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근데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으로 상한 금액을 고시하게 된다라는 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결정된 비용 안에서 비용을 받으면서 임상시험과 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리, 특수영상, 내시경 초음파, 기타는 이제 일반 방사선이나 심전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개의 분류별로 선별급여와 비급여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선진입 제도 중에 평가유예와 혁신의료기술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평가유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약처 허가에서 정식 보험 등재까지 6 내지 8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혁신통합이 6 내지 7년인데요. 그 차이는 우리 평가유예가 아까 4년으로 연장될 것 같다고 했죠.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용하는 기간 중에 비용 징수와 관련해서는 평가유예의 경우에는 법정 비급여예요. 그리고 비용 상한이 없습니다. 환자 부담 100%, 비급여니까 100% 환자가 부담해야겠죠. 그리고 사용 신청은 업체가 하는 거고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비용 징수 시점은 평가유예 고시가 나면 바로 시장에서 비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 혁신통합인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금은 거의 3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급여 여부는 업체가 선택하지만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로 선택을 하더라도 상한 금액이 적용된다. 특히 AI 분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자 부담은 선별급여 시에는 환자 부담 90%입니다. 그리고 사용 신청은 의료기관이 해야 되고요. 또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비급여로 징수하면서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징수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 징수 시점은 일단 네카에서 이게 혁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된 다음에 사용기간이 나오면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시등재 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비급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 여부 평가 기준에서도 평가유예는 일단 신의료기술로 받으셔야 되고요. 혁신통합은 BX나 CX 이상으로 분류받으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평가유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좀 생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유예에는 신청 요건이 있어요. 대상 요건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료기기 허가된 사용 목적이 평가유예 대상 의료기술과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허가 시에 관련 임상 데이터가 제출되어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통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시에 4개 기관이 함께 평가를 하는데요. 이 4개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업무를 가지고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합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그 통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유예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두개 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입니다. 경증 및 중등증 당극성 비정신병적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게 우울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유예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한 경우에 2022년 6월 1일부터 2년간 이미 사용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신의료기술 평가가 접수돼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기술입니다.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심정지의 발생 위험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그 평가유예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했을 때 22년 8월 1일부터 2년간 평가유예로 비급여로 징수하면서 임상에서 사용하셨고 지금 현재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접수돼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의료기술 임시보험등재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혁신통합에 대한 현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11월 현재 총 76건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18건이 통합 혁신으로 지정이 된 혁신의료기기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거는 총 30건이었고 이 중에서 현재 그 내과의 혁신의료기술 과정관리가 들어간 기술이 2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5건이 일반 혁신이었고 통합혁신이 16건이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고 혁신 의료기술로 지정된 거는 왜 40%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혁신 의료기술로 미지정된 목록을 좀 들여다보니까 혁신 통합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 선진입하신 경우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유형이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존 기술로 해서 바로 시장에 이제 먼저 진입하신 경우고, 2번째 사례는 그 평가 유예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이용해서 선진입하신 경우들이 있어서 데이터 그대로 혁신의료 기술이 왜 이렇게 지정된 게 낮아? 라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현황을 보니까요. 11월 현재 12개가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 일반이 5건이고요. 혁신 통합이 7건이죠. 7건입니다. 그리고 혁신 통합 7건 중에 인공지능이 6건,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1건 이렇게 등재가 됐고 대부분 다 비급여를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혁신 1번만 지금 급여 390%로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혁신 2번은 지금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신청됐고 평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혁신의료기술 390% 급여 목록에 보니까 1군부터 4군까지 지금 금액이 고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4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EKG 일반 방사선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혁신의료기술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급여 목록이 고시되었는데 의사 행위료 중에 처방료와 효과평가료가 금액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 비급여 목록도 고시되어 있는데요. 분류체계는 같고요. 금액이 고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 일반 원칙 2번을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은 고시된 금액 이내에서 비용을 산정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인공지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인공지능 6개 항목이 제품별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네, 건강보험 코드를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 임시보험 등재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기술입니다.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에 사용했을 때 혁신의료기술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한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3년간 비급여 비용으로 한 건당 18,100원씩 진료비를 받으시면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자심실 수축 기능 부전 선별 검사는 만 18세 이상 자심실 수축 기능 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심실 수축 기능 부전 진단을 보조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간이 23년 8월 1일부터 3년간 임시로 보험 등재되었고 9,300원, 건당 9,300원씩 진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급여,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비용은 정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의료기관 명이랑 의료기관 소재지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리고 왔고요. 내용을 보시면
기타에 3,100원, 는 그대로 다 똑같이 의료기관별로 받고 계셨고 9,300원도 다 똑같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전부 받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의료기술 디지털 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이 신설되었는데 가격이 25,390원이고요. 지금 솜주 제품이 임시 코드를 받으셨네요. 네,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 대상이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된 불면증 환자에서 불면증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2023년 6월 1일부터 3년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을 보시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CBT-I 프로토콜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서 6 내지 9주간 사용하는 거네요. 불면증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프로그램 제공으로 환자의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2개 회사가 시각적 허가도 받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의 비급여로 등재된 건 솜주 제품이네요.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용 흐름도를 보시면 일단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 그럼 환자가 앱을 다운받고 코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이 업체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진료비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환자한테 진료비를 받거나 이건 비급여니까 그 대신 이제 의사 처방료는 또 건강보험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90%는 환자가 내고 10%는 재정에서 받는 거니까 진료비 청구를 다 받고 그래서 의료기관이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업체와 상호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요양비는 사실 업체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비급여 비용 공개 내역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시된 금액이 25,390원이죠. 390원인데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 상한 범위 내에서 받아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큐어 앱, SC 니코틴 의존증 치료 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신기능, 신기술인 경우에는 C2로 분류해서 준용시가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가를 신설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C1으로 분리되는 거는 특정 보험 재료로 승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큐어앱, 그 니코틴 중독 치료 앱은 처음에는 준용수가로 해서 2,540점을 줬어요. 그 2,540점은 점당 10엔이기 때문에 25,400엔이 되겠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그 행위를 신설을 해줬고요.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올해 6월에 특정 보험 재료로 사용료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4,000엔으로 지금 가격을 결정을 해주고 CO1으로 분류를 해줬는데 24,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 비교가 가능하실까요? 우리나라 제품들이랑. 그리고 큐어앱 중에서 고혈압 치료를 보조해주는 어플도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5,120점, 그러니까 51,020엔이 되겠죠. N으로 이제 준용 점수를 주다가 올해 6월에 특정 보험 재료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C1으로 분류가 됐고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월 7,010엔씩 6개월 동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2,060엔인데요. 월 7,010엔이면 63,000원, 42,060엔이면 38만 2천원 정도인데 6개월 동안이니까요. 우리가 앞서 디지털 치료기기 우리나라에 등재된 솜주 거를 보시면은 9주 동안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랑 가격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수준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일 사례인데요. 솜니오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어플이고 그 인지행동 치료 CBT1 분야의 증거 기반 및 지침 준수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어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검색했을 때 11월 25일자로 검색했을 때 224.99 유로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33만 1,000원이고요. 90일당 한 번 이렇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가 목록에 이제 포함된 건데 디가라는 프로그램은 그 독일의 그 패스트 트랙, 선진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목록에 이제 처음으로 포함된 제품인데 솜노비아도 불면증 치료제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어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은 599.4유로인데요. 이것도 88만 2천 원을 90일당 지급하게 되어 있고 18세 이상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솜니아라는 제품도 사실 처음 등재할 때는 464유로 정도 됐던 걸로 연구 자료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가격 변동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신 정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 동향인데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거긴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모가 2027년 508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27년에 54조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이 100조이니까요. 그 규모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규제 시스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식약처의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시면 일단 2022년도에 혁신통합 패스트트랙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또 복지부와 심평원도 여기에 발맞춰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임시등재 운영 지침을 재개정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과 관련돼서 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법,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또 약사법,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법에 이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좀 더 그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하이라이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 평가가 가능해지는데요.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15조에서는 그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제조업자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 등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 등에게 해당 디지털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실사용 평가 계획을 하려면 그 계획서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평가가 가능해진다면 그 시장 진입할 때 근거 창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전문가 외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형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것은 아마 실적보고, 기준규격, 갱신, 또 부작용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항에서 보시면 디지털 의료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디지털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센서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것들은 디지털 의료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인허가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영향 평가와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을 식약처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식약처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 제품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신속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그 국무회의 결과에 발표되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법령도 개정하고 또 관련 절차도 만들어서 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의 선진입 제도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 3년 간격으로 이제 제도들이 하나씩 도입이 됐었는데 25년에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인허가 80일 동안에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임상평가를 개선하고 또한 업체가 희망할 때는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서 80일 이후에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즉시 비급여를 받으면서 사용하게 하고 그 3년 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후에 건강보험 등재를 거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신의료기술 평가도 지금처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있다 없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시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발표될 법령이나 또 절차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제품이 한정이 되네요.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AI 진단 보조기기 등 140여 개 품목을 검토 중에 있고 대상 질환이 좀 구체적인 그런 신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업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